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은지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어느새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광주시 시정을 견인해 가시느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크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민선 8기 광주시의 1년차 공약 이행률은 96.5%에 이릅니다.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민선 7기 1년차 공약 이행률이 87.9%였고 타시도의 공약 이행률과 비교해봐도 인천 8.4%, 울산 46.4%고 심지어 제3시장인 부산도 93.6% 수준입니다. 광주시 민선 8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공약 이행률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높은지를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늘 지지율은 10위 밖에가 있어서 제가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강한 추진력으로 5+2일 현안 해결이라든지 이런 실마리를 풀어내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봐주십시오. 정상 추진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약들 중 몇 가지 선별해 왔습니다.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스포츠도시 광주 로드맵 수립, 시립정신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시내버스 준공연제 개선, 지하철 사각지대 친환경 수소트램 운영 등은 자세한 설명 없어도 추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이렇게 추진 실적이 없거나 사업이 보류된 경우에도 정상 추진으로 평가되어 있는 공약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이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출연금 50억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립 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은 지원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공공 비용 지용에 대한 합의까지 거의 맞춰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시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상 추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평가 기준에는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는 정상 추진이란 평가 기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정상 추진과 완료하는 구별된다고 봅니다. 완료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상 추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 기준에 이제 보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 추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완료가 되는 목표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 추진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 시 누리집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더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공동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설립을 위해서 올해 안에 어떤 절차가 완료됐는가, 그렇게 완료됐으면 정상 추진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것도 또 살펴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다면요, 시장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도시 광주 로드맵 수립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 시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아직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장님 그 내부에 그 추진 상황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네. 점은 제가 답변을 스포츠도시 광주 로드맵 수립 부분은 네, 이 제가 부분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따가 네, 그러면 김효성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요. 실장님께 답변을 좀 지하철 받도록 사각지대 하시죠. 친환경 수소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시장님, 제가 이 저 뽑아온 부분도 답변을 이따가 좀 해당 부서 실국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뽑아온 이 공약들이요, 정상 추진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제가 몇 가지 공약만 뽑아온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들은 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장님 1년차 공약 이행률 96.5%를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겁니다.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왜 공약 이행률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약 평가단을 관리하고 있는
평가단 그 해당 국장님이 이따가 답변을 좀 추후에 보충 답변을 좀 네, 국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 주제를 광주의 길로 잡았습니다. 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첫 번째 길입니다. 걷거나 탈 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림동 관광단지는 조성됐지만 이를 경유하는 교통편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림동 관광단지로 향하는 버스 노선은 단 하나. 관광객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환경인 겁니다. 남구 양림동에 근접해 있는 버스 정류장은 총 3곳. 보시다시피 이곳을 지나는 버스는 금남 55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버스를 놓치면 또다시 25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에 가까운 이곳 지역민은 양림동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버스 노선 확충을 위한 서명운동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같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양림동 지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되자 광주 남구의회 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해결책 제시는 묵살됐습니다. 광주시가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2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연계되는 만큼 지하철 2호선 개통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시장님, 이렇듯 시민들이 아직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광주시 대중교통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광주시 2023년 한 해 편성된 예산은 7조 1,102억 원이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8,049억으로 11.3%에 이릅니다. 물론 교통복지 관점에서 본다면 증가되는 이 대중교통 예산을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금 심각한 재정 여건 때문에 교통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 절감 방안을 지금 고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장님, 현재 광주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31.3% 수준입니다. 시장님의 광주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목표치 혹시 몇 % 수준이십니까? 저는 50%를 제 임기 내에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50%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계획이 아니라 제가 작년 언제 보고 드릴 때는 50%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럼 시장님 임기 내에 지금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면 50% 달성은 가능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버스에서 약 26%, 그리고 택시가 약 10% 중반, 그리고 지하철이 4, 5%대 이렇게 1호선 4, 5%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1.3%도 상당히 높게 잡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택시 말씀하셨는데 이 제가 뽑아온 이 수송 분담률 31.3%에는 택시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가 27.8%, 22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3.5%, 기타 자전거나 이륜차 6.9%, 이렇게 하면 이제 퍼센트로는 30%가 넘게 됩니다. 택시는 12.9%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48.9%가 승용차가 수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광주의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교통 수송이라는 것이 우선 다양한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나마 있는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광주 도시를 구성을 할 때, 신도시를 구축할 때 그런 교통 연계망이라든가 SOC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 없이 신도시부터 만들고 보는 이런 그 도심의 전체적인 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재정 지원금은 총 2023년 기준으로 도의철도 687억 원, 시내버스 1,424억 원, 민자도로 1구간 270억, 2구간 22억 원, 4구
3구간 22억 원, 4구간 31억 원에서 323억 원. 총 이렇게 하면 이것이 2,400억 가량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불편하다. 또 수송 분담률은 의원님 말씀대로 31.3%를 채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근본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도심 전체 구상 문제와 예산 문제가 좀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장기적인 플랜, 네,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신 거죠? 우선은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하철 1호선에 머무르고 999대의 버스에 머무르고 또 자전거라 하지만 자전거는 거의 바람개라든가 있습니다마는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수단, 버스, 철도, BRT, 굴절버스, 순환버스, 자전거, 걷는 것, 이런 수단을 다양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연계성을 강화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또는 자전거를 타면서 바로 예를 들면 한 예로 평동공단 같은 데는 버스가 광주 송정역에서 평동공단까지는 가는데 평동공단 역에서 내려서 또는 지하철에서 역에서 내려서 정말 그 해당 공장까지 사업장까지 가는 데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자전거로 연결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 이런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결국은 교통복지 관점에서 무료 대중교통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건가 이런 관점을 가져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대중교통 수단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총괄적인 내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현황,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김성구입니다. 네. 첫 번째 시내버스입니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준공영제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도 196억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3년도에는 약 1,400억 정도 예상되고요. 누적지원금 1조 795억 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심사 시에요. 지금 행정 절차 누락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습니다. 국장님. 예, 소급해서 맞습니다. 행정 절차 진행하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20년, 21년, 22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산 같은 경우 전년도 그 운송 원가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저번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은 20년, 21년이었고 22년도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년 7월에 저희들이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확정한 상태고요. 네. 그 이후에 표준 운송 원가 확정된 다음에 업체에서 정산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네, 현재 업체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까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국장님, 이 절차 누락은 정말 우리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이 운영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소급해서 절차 진행 중이시니까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장님께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 지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장님 2호선 개통 지금 3년 후에나 가능한데요. 노선 개편 용역 필요성 없을까요? 지금 계속 현재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저희들이 이제 노선 개편 용역은 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지하철 개통이 연계됨에 따라서 노선 개편 용역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6년 말 개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24년도 말부터는 지금 노선 개편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전에도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3년 전에도 도시철도 때문에 노선 개편 미뤄둬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민들의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많던데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선 개편 그 민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노선 개편을 할 때는 큰 그러니까 지하철 개통과 같은 큰 교통수단의 변화가 있을 때는 큰 규모로 하지만은 택지지구 조성이라든가 아파트 신설이라든가 또 이제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작은 규모의 수요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노선 개편 하시는 거죠? 보통 1년,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양림동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까운 거리에 이미 이제 충분히 교통수단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반영 안 했던 상황이고요. 노선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네. 노선 개편 시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운수업체 종사자분들 의견까지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운수업체 부정도 지금 여전하죠.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금 수리비용 정가로 고통호소하던 운전기사님 극단적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 수리비용을 전가하고 또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체의 불법 부당행위가 여전합니다. 국장님, 이런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8월에 한 언론사에서 시리즈로 기사가 나와서 그때 이후로 숙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광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광주시의 이제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중공영제 운영 조례상에 업체의 불법한 이렇게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 사업주의 책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광주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시에서도 평가 항목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조례상에도 책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규정 조항이라든가 또 강행 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지표 문제도 저희들이 경영평가,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항목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 조치 취할 수 있게끔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조례에 따르면 마을버스란 도시철도나 버스의 보조 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 11개 노선 중에 6개 노선 휴업 중이고요. 마을버스 계속 운영난 때문에요. 중공영제 도입 주장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12개 노선이 운영되다가 최근에 9월 13일에 이제 광산구 한 노선이 폐선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 시내버스는 이제 특허적 성격을 갖는 면허인데 마을버스는 등록제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지금 현재 위임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마을버스를 공모를 할 때 재정 지원 부담 없이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명시하면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재정 지원하는 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시내버스 우리 중경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 교통복지 그리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잖아요. 그럼 네. 마을버스도 이 논리에선 비켜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이 등록 허가권은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구도 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함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농어촌 버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요. 그 광주시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운행해야 될 경우에는 원래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농어촌 버스가 이 인접 5개 시군에서 우리 광주시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죠. 광주시에서 농어촌 버스 현황 요청했더니 집행부에서 처음 보내준 자료입니다. 보이십니까? 이후 지속적인 요청 끝에 다음 자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반면 도에서는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평군과 나주시 등은 광역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평 군수님은 광역 노선 확대가 공약이기도 하세요. 이렇게 광주 도심에는 광주 시내버스가 아닌 농어촌 버스가 169대 운행하고 있는데요. 운수조합은 이 농어촌 버스의 연간 수익으로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어촌 버스에 대한 대책 혹시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버스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상 경계로부터 30k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직할수로 승급되기 전에 대부분 농어촌 버스가 승인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30km가 허용하다 보니까 경계에서 30km 직선거리로 거의 관통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 규정 자체가 행정구역의 본질적 문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하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고 지금 최근에 나주버스에서 노선 변경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의했고 시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이걸 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 조정이 만일의 경우 우리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사자 적격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법률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원고로서 소재 계약은 어렵습니다. 직접적 이익 상대방은 버스 업체이기 때문에 버스 업체가 소를 제기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16년도에도 한번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가 참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보조 참가라든가 이런 법적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국장님 이전에는 대응 방안을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총 2번 정도 법 개정 건의한 것에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안들 잘 마련하셔서요. 이 농어촌 버스 우리 광주시의 인기 노선만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우리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이 적자분도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철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도시철도도요. 네, 교통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호선 총 공사비가 최초 책정 비용 대비해서요 1조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요. 네. 매년 지원하는 도시철도 1호선 무임승차 손실 비용 상승하고 있죠. 손실 보전 비용. 예. 네, 국장님 광주 경우에 매년 노령 인구 증가하고 있어요. 손실 보전 비용에 대한 대책도 있으실까요? 지금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듣기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는 도시철도는 지방 업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큰 문제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도시철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기재부 입장이 굉장히 완강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향후에 우리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은 이 비용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니 네, 저희 시의회도 함께 좀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광역철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최근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노선 변경 요구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광주, 그렇습니다. 나주 광역철도 원래 원안이요 효천 지역 미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이 변경 노선이 효천 지역을 이제 경유하는 노선인데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민이 약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주 생각하면 효천 지구는 당연히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 효천 지구 경유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원안에는? 당초에 이제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4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안 그리고 효천이 포함하는 안 또 다른 2가지 안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시에 비시가 가장 높은 게 효천을 미경유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선택해서 이제 예타까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타 선정됐는데 지금 변경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네, 가능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상 1회에 한해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변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 변경안에 따르면은 사업비가요, 지금 원래는 사업비가 1조 5,192억이고 국비가 1조 광주 2천억 정도 부담하는데요. 변경안에 따르면 광주 부담금은 600억 정도, 그리고 이 전남의 부담금은 200억 정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빚값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변경 노선안 뭐 전남에선 동의한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총 사업비 변화가 당초 사업비 1조 5,100억입니다. 그런데 변경하게 되면 1조 7,8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비 증액이 2,600억 정도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는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끝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거와 다르게 이 사업비 2,600억은 17%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제17% 그냥 15%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끝나더라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타당성 재조사라는 절차를 또 다시 받는, 우리는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예타 기간 중에 이 사업을 처리하고 가자. 이게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은 효천을 미경유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단정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곤란하고요. 심각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전남과 잘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국장님, 광역교통과에서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네. 따르면 시민 여론이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낮은 이용률 그리고 짧은 운행거리, 적자 운행, 세금 낭비 이런 것들이 그 이유인데요. 국장님, 광주 나주 광역철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나주 시민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어디 시민을 위한 선택이랄까 경쟁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협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 서로 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보고요. 저희들은 효천 경유하는 게 서로 간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산출이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광주시가 이 광역철도 노선 나중에 이제 개통된 다음에 운영비 얼마 정도 내야 됩니까? 운영비 저희들이 이제 예상하기로는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200억을 이제 전남하고 같이 분담해야 됩니다. 연 20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요. 광주 송정역 셔틀 열차 문의드리겠습니다. 셔틀 열차요. 광주선 셔틀 열차가 지난 2016년도에 이제 그 광주역이 고속철도 정차역에서 제외가 되면서 우리 북구와 동구 주민들이 송정역에 좀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셔틀 열차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광주 송정역 구간을 하루에 30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에 운행되고 있는 CDC 열차가 12월 17일자로 폐차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대안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CTC 열차가 이제 내군 연한도 경과되고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성 문제로 이제 폐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체 열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행정부시장께서도 코레일을 몇 번 방문하시고 사장까지 면담하시고 했었는데 지금 코레일에서는 대체 열차가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제기했던 게 EMU 150이었는데요. EMU 150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예산액이 60억입니다. 그리고 요금도 EMU는 새마을호급인데 새마을호급에서는 기본적으로 4,8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800원을 또 1,000원으로 낮추게 된다면 또 그것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국장님, 네. 그 강원도는요, 이 EMU 150 열차를요, 그 50억을 원래 제안 받았다가 15억으로 잘 협상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우리 협상을 주도했던 행정부시장님의 협상력의 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강원도하고 다른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강원도 태백선일 텐데 강원도하고 저희들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철도망에 나오는 그런 국가철도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망 자체는 국가철도망이지만은 도시철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가철도는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걸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부담분이 훨씬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수입 측면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그쪽은 관광지다 보니까 수입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EMU 150 열차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셔틀버스 검토하셨었죠. 그런데 예. 최근 미도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체 수단이 아예 없는 건데요. 셔틀 열차 폐지되는 겁니까? 아예 대체 수단도 없이요? 지금 저희들은 셔틀 열차 폐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도입도 없죠? 예, 셔틀 버스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1년에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미 강주역에서 가는 버스 노선이 02번, 19번, 98번 4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기도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지금 현재 버스들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제대로 없다고 판단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돼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국장님 올해 3월에요. 지금 우리 예결위 1차 회의에서 전임 국장님께서 이용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이어지는 선을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6개월 만에 입장 변경된 이유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과 아마 그 상황이 당시에는 급변하게 변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CDC 열차에 1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장님, 셔틀 열차 폐지하시는 거는요, 그 이용객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내용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전에 이제 홍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려고 그러고요. 그 열차 안내 방송이라든가 그 안내 게시판 또 이제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통국장님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적 관점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해해야 미래지향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예산 하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소트램 도입, DRT 도입, 무상교통 등 아닌 말고식의 대안 제시가 아니라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교통 체계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지향하는 방향으로서의 길,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 재단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지난 1년간 우리 시에는 노동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육대체교사 문제뿐만 아니고요. 시립요양병원 노조파업, 김대중 컨벤션센터장 갑질 문제, 그리고 청년 노동자의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더해서 최근 대유위니아 사태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님 공약에서는 노동 관련 정책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난 1년간 진행됐던 광주시 사업에서도 근로자 조직 지원 사업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뭐 다른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주가 대표적으로 GGM을 필두로 해 노사 상생의 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 점은 민선 8기에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게 되죠. 방금 그 간편 아침 한 끼와 같은 현장 체감형 그 정책도 작은 정책이지만 있지만은 좀 큰 정책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에 근거한 노동자들을 어떻게 그들의 의견을 담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노사민정 협의체에도 대표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달빛 쉼터라든가 공공 쉼터 정책도 있었고 배달 노동자들과 관련된 안전교육 문제 등등의 정책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이 있었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 단일 임금 문제도 추진되어 오고 있고 머지않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재단, 이 재단을 중심으로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 재단을 컨트롤 타워로 세우고 여러 노동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일도 아주 중요한 노동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많았는데 또 많은 만큼 또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도 있고 그래서 가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노동 정책들이 이제 빛을 발해서 우리 이제 2년차부터는 좀 더 이런 노사 갈등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형 일자리 시장님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을 때 강하게 추진했던 일자리 정책이고 또 이 광주형 일자리 벼랑 끝까지 협상이 갔었을 때 우리 협상 반전을 이끌어내신 분이 시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GGM이 끝입니까? 아니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광주의 GGM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많은 상생 일자리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예전에 대우 자동 GM 현장에 또 자동차 상생 노조도 있고 또 울산이나 강원도나 구미나 여러 군데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상생형 일자리 형태로 광주형 일자리의 버전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 모형이 많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GGM은 현재 상생형 일자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걸 키우기 위한 노력을 민선 8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임금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10만 대 생산의 목표도 달성했고 그래서 이런 GGM의 그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우선은 GGM 자체가 산업화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 도입 등 새로운 차종을 도입해서 확대해야 될 거고요. GGM 자체의 확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제2의 상생형 일자리가 찾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 새로 혁신 조직으로 태동한 예전에 그 재단과 진흥원을 합친 이 일자리 재단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그런 새로운 GGM의 버전 2를 찾기 위한 노력을 연구하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제2, 제3의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까지 확대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형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창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네, 국장님. 경제창업국장입니다. 네네. 지금 경제지능상생 일자리재단이 경제창업국 소관이네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상생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생 일자리재단 인력 총 9명입니다. 게다가 재단 출범 후에 1년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상생 일자리재단은 해산됐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경영 효율화 영역 보니까요. 이 상생 일자리 재단의 인력들, 연구 인력들이 지금 공모 사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시던데 맞습니까? 네, 기존에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 관련해서 연구하는 기능은 하고요.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이제 사실 그 경제지능상생 일자리 재단에서 연구 기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공모 사업이라던가 그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한 새로운 시비 사업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분들은 연구 그렇죠. 상생 일자리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위해서 채용된 분이고 원래 상생 일자리 재단의 목표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 개발에 이분들을 활용하시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국장님 지금 네. 새로 취임한 대표 이사님, 네. 그 재단의 대표님이요. 네. 디지털 전문가, 소상공인 전문가여서요. 예. 능력은 뛰어나실 수 있겠지만 노동 네. 영역과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네. 재단 노사 상생 비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재단의 대표님은 사실 이제 그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리고 소상공인 업무 쪽으로 또 중소기업 업무 쪽으로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 과정에서 그 재단 대표이사로서 그 상생 일자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전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해서 업무 수행 계획서도 제출하시고 또 임추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설명돼서 재단 대표이사로 발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노동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재단 대표님께서 잘해 나가실지 저희는 네. 이제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이제 관리 감독 기관의 소관 이제 국장님이시니까요. 우리 네. 재단이 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국장님. 경제고용진흥원 관련해서도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경제고용진흥원은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툭하면 사업 포기했고요. 직무 유기했습니다. 제일 이제 컸던 거는 요즘 최근에 있었던 일은요. 2021년에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총괄 기획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었는데 돌연 운영 포기해서 지금 483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그냥 민간 신생 법인에 바치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국장님, 경제고용진흥원 혁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 시의 일자리 정책이라던가 관련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고용진흥원에서 그 업무도 수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제 고용노동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이 이제 정상화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으로는요 민간 위탁 사업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노동 3개센터 통합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님. 네. 정책관. 노동 일자리 정책관입니다. 네, 정책관님. 노동 3개센터 통합 관련해서요. 지금 상반기 내내 TF 운영했었는데요. 이 TF 만들고 운영한 기관 어디입니까? 어디서 운영하셨습니까?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시에서 운영해서요. 지금 로드맵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TF 과정에서 그 로드맵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 일자리 정책관님 지금 TF 이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죠. 예, 예. 네, 그래서 전임 이제 정책관님께서 로드맵까지 작성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정책관님께서는 이 상생 일자리 재단과 노동 3개센터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주장 계속 하셨었는데요. 저는 전임 노동 일자리 정책관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TF 운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요. 정책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담당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참여를 했고 네.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관님 제가 지난달쯤에 TF 지금 진행 상황 물어봤을 때요. 정책관님께서 문화경제부시장님 지시로 일자리 재단 사업 넘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부시장님 지시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넘겨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검토 중이다. 예, 검토 네, 중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책관님, 노동 3개센터 서비스 대상 기업입니까? 노동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노동 3개센터의 서비스 대상이 기업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예, 시민을 포함한 노동자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네, 청년 정책관님, 그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에서 정말 자랑하고 있는 성공적인 청년 사업입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이제 재단으로 출연해야겠다는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원래 관련자들이 1년간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재단 출연 논의가 떠오르면서 이 관련자들이 혼란 속에서 컨퍼런스까지 개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최종 회의에서 일경험 드림 사업은 뭐 재단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다행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민간 위탁 종료 건이요. 부시장님 지시로 진행하셨죠?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네.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부시장님 지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같이 논의를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더 좋은지 공공위탁이 더 좋은지 그걸 부시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고 그랬지 네, 부시장님 지시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청년 정책관님, 이 검토 과정 때문에 지금 이 진행이 한 2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사업 진행 문제는 없으시죠? 현재 상태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통합된 기간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경험드림 사업은 지금 한 단일 사업을 6개의 민간위탁 기관이 공통으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개 기관을 토감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관님, 일경험 드림 사업 청년 정책입니까? 기업 정책입니까? 저희는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로 돌아가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경제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문화경제부시장입니다. 네, 부시장님 처음 답변석에 서시네요.
그러네요. 예. 네, 부시장님 총선 출마하십니까? 예, 노동센터 말씀을 하시다가 약간 예상 외의 질문 주시는데요. 뭐 일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시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계실 분이신지 아니면 금방 떠나질 분이신지에 따라서 제 질문의 수위라든지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서 문의드린 겁니다. 총선 출마 지금 여부 밝히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든 시장님이시든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된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 개발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정책의 결정이 제 개인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에 다른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바뀌더라도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 흐트러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출마 제가 문의드린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에 대한 경영 효율화 용역 완료 이후에 재단에서 직접 결과 수정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부분을 수정했단 말씀이시죠?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이셨어요? 효율화 방안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20일 날 제가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원래 당초는 8월 30일까지 이제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단 대표가 8월 16일자로 취임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제가 용역의 최종안을 받게 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개편해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개편했잖아요, 부시장님.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재단에서 직접 용역 수정하고 있던데요, 보고서요.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용역 직접 수정하는 거, 재단에서 직접 수정하는 거 문제 없으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출자 출연주가 기관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이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요. 최종 보고서를 재단에서 직접 수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시장님께서 이 용역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재단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답정너 용역 아닙니까? 용역 발주하시고 나서 이렇게 변경 지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용역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토대로 기관의 혁신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문서를 만들고 있고 그 문서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는 부시장이 관련한 의견을 재단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의 지시 때문에 지금 수정하고 있어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재단이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은 재단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재단 직원들 문책하셔야겠네요. 그럼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10일 날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보고가 됐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본청의 관계자들은 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용역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 않고 용역을 토대로 재단이 만들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한 혁신안이 용역의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일 거고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들 인력 내용, 조직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검토해라라고 해서 재단에서는 직접 용역 결과를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용역이라는 것을 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냥 재단에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재단에서 이 혁신안을 만들면 되지 왜 2천만 원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십니까? 용역을 통해서 재단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의원님 지적 중에 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0일 날 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6일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5일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뭐 그 전에도 줄 수 있었는데 부시장님, 네. 용역이 제가 말씀드린 제 것은요. 의견 때문에 용역이 뭐 변경되거나 아니요, 부시장님. 완료되지 못한 건 아닙니다. 통한 내용에 따르면요. 용역사에서는요. 보고서 제출 8월 31일 날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재단 대표님의 검수 과정 거친 이후에요. 최종 보고서 납품됐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 대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8월 30일 이후에는 용역 보완 작업을 거쳤어요. 그것은 추석 전까지였고요. 그 이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한 용역 보고서는 용역사에서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단에서 직접 수정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용역 변경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결과 수정한 것과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재단에서 직접 용역 결과 수정한 것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 용역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요. 용역에 혁신안에 따른 대해서는 혁신안- 동의될 수 없다. 네. 내용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용역 하는 결과와 얘기는 용역에 여러 번 따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용역 결과와 용역에 따른 혁신안이 무엇이 다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아니요, 용역을 그대로 혁신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참고로 해서 재단의 의견과 대표이사 의견 그리고 본청 의견을 반영해서 혁신안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최종 보고서를 재단에서 직접 수정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문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 사람이 논의했던 방향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검토 자료도 무시하는 이 광주 행정. 저는 광주시 행정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TF의 의견도 뭐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게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판단할 수 있죠. 예.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게 넘기는 그렇다면요,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간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 뭐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TF를 6개월 동안 시에서 진행을 하셨으면요, 그 TF 의원들을 모아서 충분히 설명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라면 앞으로는 TF 1차 회의부터 다 참석하십시오. 국장님들 결정 권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경제지능상생 일자리 재단은 통합 시에도 그리고 통합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재단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참 걱정입니다. 이틀 전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 시장질문 시에 시장님이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은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가 제출한 인사청문 보고서 제대로 읽어보셨는지 의문입니다. 재단에 새로 취임한 대표 또한 음주운전 2번과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 분입니다. 게다가 경영 효율화 용역을 주도하는 우리 부시장님은 총선 출마 여부에 따라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지능 상생 일자리 재단이 부디 안정적인 통합에 성공해 기업 지원과 노사 상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잼 도시 광주로의 방법이나 수단으로의 길, 광주 FC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문화체육실장 김여성입니다. 네, 실장님께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구단주님께 직접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요즘 광주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기쁨을 주는 뉴스는 바로 광주 FC 승리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광주 FC 경기 항상 직관하시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FC 경기 보실 때 가장 행복해 보이시던데요. 네, 시장님. 우리 시장님은 광주 FC 구단주이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구단주의 입장에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단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구단주님, 제가 볼 때 지금 FC 구단주님께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 갖고 계신데 아직도 여전히 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특정감사 이제 진행한 이후에요. 여러 가지 횡령이나 배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올해 초에 2023년 1월에 이제 외부 회계법인에서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회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경영층의 리더십, 내부 감사 기능이 전무하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산 사항도 살펴보니까요. 원래 이제 FC 구단에는 약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이제 항상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FC 올해에요. 좀 성적이 좋아서 30억 정도 광주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70억 이제 가지고 구단 운행해야 되는데요. 구단주님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동안에 광주 FC에 대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광주 FC의 구단의 그 사무처를 포함하여 운영에 대해서 혁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적 조치도 취하고 또 내부의 어떤 안정화를 시켜서 이제는 전혀 문제 없이 그 광주 FC가 광주 시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는 갖췄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이제 예산 관련인데 저희들이 올해 100억 지원을 했고 광주은행을 통해서 24억 추가로 그 부족한 부분을 차입을 했습니다. 저 대표이사 이름으로 노동일 대표이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24억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단 수입 개선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작년은 후원금이 4,700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100억 빼기 30억이 아니라 내년에 100억이 지원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그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방향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후원 기업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구단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광주은행이 지금 10억 후원하고 있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저는 이 광주은행이 10억 지금 후원하는 것이 충분한 금액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광주에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려왔던 광주 신세계나 금호 등의 기업도 이 광주 FC에 후원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구단주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더 많은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은행을 어렵게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당시에 매년 10억씩 3년 동안 30억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FC 선수와 우리 광주 FC 팬들의 가슴에 광주은행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걸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광주은행과 협약은 10억, 총 30억, 3년 30억 협약은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 보고 지금 우리 광주 FC가 성적이 좋아서 팬들에게 많은 기쁨과 시민들의 기쁨을 준 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후원이라든가 마케팅을 잘 해서 특히 고객 관리를 잘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재정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단주님 바로 훈련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시설 문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 광주축구센터 훈련장이 지금 하자 보수공사 계속 진행했는데도 계속 배수 불량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 지금 이 잔디 교체와 더불어서 현재 천연 잔디 1면과 인조 잔디 1면이 축구센터 훈련장을 천연 잔디 2면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실까요? 우선 이제 우리 광주 FC 선수들이 열악한 조건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전국 FC 평균 관중 수를 평균치를 떨어뜨리는데 광주 FC가 기여하고 있다. 광주 FC가 2부 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고 1부 리그에서 3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관중 수가 4,000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제주 빼고는 가장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 FC의 팬들을 많이
경기장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과 더불어 광주FC 선수들의 인프라 구축, 운동 훈련 인프라 구축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선은 그 가변석으로 되어 있는 현재 운동장은 보수공사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금 9월 중으로 끝냈고요. 흔들림이나 이런 걸 완전히 잡았고, 두 번째로 이제 연습구장이라고 하고 있는 2면짜리 연습구장, 2021년부터 그 연습구장을 보수했는데 약 최고 30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거의 하자 보수가 난 동안에 2년 3년 동안 이걸 쓰지도 못하고 하자 보수도 안 되는 논쟁을 거듭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하자 보수 낸 업체, 그 기업 그 업체에게 그냥 하자 보수를 치유하는 선에서 하십시오 했더니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의회 도움을 받아서 30억 예산 편성 받아서 지금 하자 보수를 치유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걸 내년 5월까지 마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그 비용은 받아낼 거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년 10개월까지 우리 이 광주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장님 일면에 관한 문제고요. 그 이제 천연잔디 일면, 인조잔디 일면이 있는데요. 지금 구단 팬들은 서명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가장 강한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일면 되어 있는 이 훈련장을 천연단지 2면으로 교체를 해달라. 그리고 유소년들이 함께 지금 훈련을 받고 있으니 전술 뭐 노출 등이 우려가 된다라는 지금 계속 강한 어필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은 뭐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고요. 네.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광주FC 연습구장을 호남대 구장도 지금 저희들이 빌려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고, 또 현재 주 경기장인 월드컵 경기장도 연습구장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순천 팔마 운동장까지도 그 준비가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내년 5월에 완료되는 그 연습구장 2면을 한 군데는 청소년 팀들이, 유소년 팀들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FC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소년 팀이 사용하고 있는 게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입니다. 여기까지를 천연잔디로 바뀌어서 광주FC가 2면을 다 사용하고 싶다, 이런 요구입니다.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약속해 있습니다. 주십시오. 시장님, 고민하고- 내년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네, 약속해 고민 주시면요.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경기장 안정성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속박을 해서요. 시장님, 그 경기장 지금 가변성 문제는 지금 보강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본부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안전 문제 관련해서 보고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왼쪽에 저희 볼 때 왼쪽에 그 응원석 그것은 9월까지 완전히 네, 완벽하게 완성이 흔들림 없이 됐고요. 마쳤고요. 저 오른쪽에 지금 본부석 위에가 과거에 저 공사를 할 때 부실 공사로 저기에 그러니까 2층 위쪽에는 지금 표를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앉아보면 맞습니다. 경기가 보이질 않아서 저것을 돈을 들여서 저걸 수선을 할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스카이박스 형태로 다른 야구장의 스카이박스 형태 같은 걸 도용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구단주님, 지금 1,700석 정도 지금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당 2천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비어 있는 성 말고도요. 이 보시면 사진 보시면은요. 지금 2021년부터 꾸준히 지금 도시철도 공사 때문에 이 본부석에 관련된 이 하자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땜질식으로 지금 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안전 진단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혹시나 우리 구단주님께서 경기를 보시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어쩌나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네. 조치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건 보세요?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음으로 받았고요. 단지 저 건물 밖에 부분에 인도 부분에 금도 가고 저기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저것은 건물과 안전과는 직결되지 않으나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하철 공사 본부에서 저것은 그 해당 기업의 업체에서 전면 보수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꼭 이 부분은 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단주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광주FC를 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광주의 킬러 콘텐츠로 키우겠다. 두 번째는 네. 시민구단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광주FC를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당장 팔겠다.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걸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지금 관광공사와 우리 문화 콘텐츠 팀에게 주문을 해서 스포츠 관광을 고민해 보자. 야구를 보러 3박 4일씩 야구장을 챔피언스 필드에 오는 밖에서 오는 야구인들, 그리고 우리 광주에 오는 많은 그 응원단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마케팅, 관광 마케팅을 고민하자게 준비하고 있고, 위쪽에는 아래쪽에는 당연히 우리 시민구단의 한계가 재정적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대전은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약 360억을 지원했다고 제가 비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시민구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의 연봉 문제라든가 잘하는 선수들을 응원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기업이 나타나면 당장이 아니라 진즉 팔았을 겁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우리 구단을 위해서 지금 기업이 나타나면 팔겠다. 나타나면 말씀이신 팔겠다 거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적극 기업이 유치. 없는가 찾고도 있는 중입니다. 찾고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찾아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구단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구단주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김광준 부시장님에게 질문했던 답변을 제가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단주님,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역과 영역 결과를 반영한 혁신안에 대해서 어제 제가 사실은 그 재단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원장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영역은 영역 업체가 하는 거고, 그 영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혁신안을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원래 정원과 현원이 늘 고민입니다.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5명이면 10명을 채용하겠다 그럴 때 우리 부시장님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혁신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견을 준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네,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파악하신 사실이신 거고요. 네, 부시장님께 저는 출문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네, 아까 부시장님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록 공약 이행률이 96.5%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선 8기 광주시가 만들어낸 결과들을 시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끝난 아시안게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금 살펴본 광주F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기에 지더라도 다음 경기에 또 응원하는 것이 바로 팬심입니다. 우리 팀 선수들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민선 8기 광주시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눈에만 보이는 변화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목적지에만 빠르게 도착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꽃도 보고 하늘도 느끼면서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광주다운 광주의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